그래서 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라는 이 정책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질적 생산력 쪽으로 갈 수 없는 산업, 기업 버리겠다는 겁니다. 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중국에서는 국영기업이 많고 그런 국유기업이 철강을 만들면 다 또 정부가 보조금 줘가지고 다 그 가격 경쟁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나 현실 보십시오. 수십 개의 철강 회사가 지금 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산시키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강제로라도 새로운 질적 생산 체계로 가야 된다. 안 가면 우리 망한다. 이런 그 위기의식이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중국에서 만든 청소기 브랜드 로보락이라고 들어보셨죠? 동종 제품 중에 시장 점유율, 우리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랍니다. 전기차 세계 시장 1, 2위 다투는 비아디가 올해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그 소셜미디어 틱톡스는 우리나라의 유저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경제가 위기다 이런 진단이 많죠. 부동산 문제, 또 뭐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을 넘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이런 분석도 있고, 오늘 좀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가는 방향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철 박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신 거예요? 네. 6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가신 지가 언제였죠? 제가 거기서 살기 시작한 게 97년 초부터 살았으니까요. 네. 일단 20년은 넘었네요. 예. 그때 중국과 지금 중국을 비교하신다면 물론 경제는 뭐 말할 수 없이 성장했지만, 예. 뭐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한 건 모두들 아시니까 거기서 생존해 왔던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 드린다면 90년대에 갔을 때는 사실은 거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는 중국을 이해하는데 이제는 중국을 어떻게 해볼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뭐 이런 느낌입니다. 수단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돈일 수도 있고 네. 뭐 그 조직일 수도 있고 네. 뭐 자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중국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지셨을 텐데요. 근데 저는 이제 늙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이제 중국에 지친 분들이 많아서 중국하고 뭐 이거저거 해보자고 하면 네. 다들 고개를 돌리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네. 그때에 비해서 97년에 비해서 중국에 대한 투자는 훨씬 힘든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예. 90년대에는 중국에 가서 뭘 해봅시다. 그러면 10 중에 한 8명 정도는 귀 기울여졌는데 네. 지금은 한 분 정도 귀 기울일까 말까 뭐 이런 수준이죠. 그 이유가 수도 없이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를 하나 꼽아 주신다면. 많이들 당해서 그렇죠. 실패를 해봤고. 예. 알겠습니다. 중국 경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박사님이 제시한 단어 신질 생산력 또는 신품질 생산력, 사실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이 일부 설명이 있었지만 정확한 뉘앙스를 잘 모르겠어요. 먼저 무슨 뜻인지. 네. 예, 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것은 기존의 중국의 경제 또는 산업 체계가 양적 성장, 양적 생산 위주로 돼 있었다면 이것을 그런 방식을 버리고 네. 이제는 이제 질적 성장, 질적 생산 네. 으로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네. 양적 생산력이라는 거는 10개를 투입해서 10개의 제품을 만들었다면 20개를 투입하면 20개의 제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많이 팔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이 자원을 투입해서 많은 생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팔아야 되죠. 이것을 이제 그 양적 생산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10개를 집어넣어서 10개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10개를 넣었는데 20개의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생산성이 혁신적으로 달라지는 게 되겠죠. 그러면 남들이 100원 벌 때 난 200원 벌겠죠. 예, 이게 질적 생산력이고, 그래서 과거의 양적 생산 체계를 버리고 새로이 질적 생산 체계로 전환한다라는 것이 이 신질 생산력입니다. 품질 향상이나 혁신, 기술 혁신과는 어딘가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런 차이점이 있다면요. 차이가 있다면 실제로 그 기술 혁신을 활용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질적 혁신, 질적 생산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관계가 깊은데, 그러나 꼭 기술 혁신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네. 새로운 그 시장일 수도 있고, 또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일 수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양적 생산이라는 게 지금 뭐 중국의 골칫거리 중 하나죠. 예를 들어 부동산. 그야말로 양적 생산으로 집을 너무 많이 찍어서 뭐 프랑스 국민들 전부 살 수 있을 만큼의 집이 남아둔다는 말도 들었고, 그 양적 생산에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기존에 갖고 있던 중국의 여러 업종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지적하신 그 부동산의 경우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이나 기업이나 또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중국에서는 부동산을 지어서 팔면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을 지어서 팔죠. 네. 그러니까 양적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양적 생산을 해온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 건물이 6억 동이 있다는 거고, 그 중에 거주 가능한 동이 1억 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외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현재 건축 중인데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집이 지금 6,800만 채라고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건 왜냐? 그동안 양적 성장을 하면 무조건 된다는 게 이제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글로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파니까 돈이 되네. 그러면 너희 동네에서 철강 공장을 만들었어? 그럼 우리 공장도 철강 공장을 해야 되겠군. 그래? 상하이에서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어? 그럼 우리 운남성도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네. 이제 이런 발상이 바로 양적 생산력적인 발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챗 GPT 같은 게 나왔어요. 다들 깜짝 놀랐죠? 또 일론 머스크가 리유저블 로켓을 내놨어요. 이건 다들 생각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안 했죠. 왜냐?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걸 못 봤잖아요. 로켓을 내가 100개, 1000개 만들어서 쏘아 올릴 수 있게 만든다는 생각을, 그런 발상을 아무도 안 했죠. 그런데 여러 개를 만들어서 쏘아 올린다는 발상을 하나를 가지고 계속 리유즈하면 되겠구나, 재사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방식으로 바꿨잖아요. 그럼으로써 큰 부가가치를 만든 거죠. 이게 질적 생산력입니다. 윤곽은 잡힙니다. 근데 이제 철강이나 화학이나 뭐 정유산업 지금 거의 뭐 우리 정유산업 수준을 따라잡고 있고, 이런 뭐 건설이나 이런 업종은 과거에 뭐 5,000달러에서 10,000달러, 15,000달러로 이렇게 이제 신흥 국가들이 성장할 때 다 필수적으로 성장에 아주 뭐 반드시 필요한 업종들 아닌가요? 근데 교수님, 박사님 설명은 이것들이 지나쳤고 지금 이 시스템대로 와 있는 이 업종 중심의 산업을 바꿔야 한다. 네. 사실 그 중국의 싱크탱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요즘 나온 게 아니라 한 10년 전부터 벌써 나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양적 성장만 계속하다가는 곧바로 이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이 성장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당시에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러면서 너희는 뭐 그 맨날 책상 물림이라 현실을 몰라 뭐 이래가면서 그래도 그럴만한 것이 지금 당장 생산을 해서 뭐 철강이 됐던 방직이 됐던 뭐 알루미늄 제렌이 됐던 만들어서 팔면
돈이 들어오는데 이걸 하지 말라니 말이 돼? 다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중국이란 네. 사이즈가 너무 크고 이제 중국의 과잉 생산이 세계 시장이 흡수해 줄 만한 수준을 벌써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이제 테슬라나 엔비디아 사례 들어주셨는데, 예. 뭐 그런 정말 그런 이제 이 중국 시표현 대로 실질 생산력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은데, 사실 이건 EU도 안 되는 거거든요. 유럽 국가들도 안 되는. 사실 미국만 그래서 미국 혼자 나홀로 경기가 좋은 거고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말은 됩니다. 그게. 네. 그런데 뭐 어느 나라고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게 못하는 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신질 생산력 얘기가 나왔을 때 10년 전에도 갈등이 컸고 지금도 꽤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질 생산력에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은 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신질 생산력의 그런 사고방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말은 좋으나 그것은 이론이고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아니 그럼 우리가 R&D에 100만 원 투입을 하고 있었다면 그럼 1000만 원 투입하면 뭐 10배가 나오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게. 이제 이게 현재 이런 방향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죠. 그래서 지금 그 삼중전해가 이렇게 오래 지연된 것도 네. 그리고 삼중전해가 끝나면서 구체적인 정책이 쫙 발표되지 못하고 네. 뭐 처음에 공보 나왔다가 그다음에 결정 나왔다가 그다음 부처별로 조금씩 정책이 흘러나오는 것은 아직도 그런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네. 그런 이유 때문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일전에 나오셨을 때 삼중전에서 나온 구체적인 정책 방향,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라는 게 바로 이게 민주적인 국가들처럼 바로바로 발표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뜸을 들이면서 예. 여론을 봐가면서 예. 일부는 또 중간에 또 폐기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계속 시간을 보고 봐야 한다고 했는데 예. 이 실질 생산력 이 개념이 삼중전에서 핵심적으로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적이 됐죠. 지적이 됐다. 예. 쉽게 말해서 어떤 중국 경제의 돌파구를 차지하기 위한 미래 비전으로 실질 생산력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다. 신질 생산력. 신질. 예. 뭐 어디는 신품질 생산력 뭐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하면 신질 생산력이니까. 네, 네. 그걸 새로운 품질 생산력이라고 번역하기도 네. 하고 새로운 품질 생산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네. 이것을 번역을 한다면 네.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품질 생산력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품질하고 딱 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고 양적 생산력의 상대적 개념으로 질적 생산력. 그래서 질적 생산력. 그런데 과거와 단절됐다는 의미로서의 새로운. 네. 그래서 그래서 신질. 새로운 질적 생산력. 근데 신질이란 말이 좀 생경하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런데 중국의 경기 침체 지표들이 뭐 중국의 여러 통계들 우리가 다 신뢰하기도 어렵지만 네네. 여러 지표들이 뭐 청년 실업률이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봤던 많이 장기적인 침체에 들어서고 있는가 이런 우려를 자아내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런데 뭐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전기차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드론 같은 부분 중국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거나 네. 글로벌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네. 이런 업종도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네. 중국 정부가 지금 발표한 그 정책을 보면 이 새로운 질적 생산력 정책이 그 다음으로 두 단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네. 질적 생산력을 구현하기 위해서 신흥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이제 산업을 얘기하고요. 네. 그 산업은 어떤 산업이어야 되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양적 생산이 아니라
질적 생산을 하는 그런 산업이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 충분히 규모가 커서 거기에 노력을 들인 효과를 국가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 이 산업이 융성을 하면 다른 전통 산업이 그 레버리지를 받아가지고 다른 전통 산업들도 훨씬 자기들을 혁신할 수 있게 되는 네. 이제 그런 산업, 그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몇 가지 나온 얘기를 보면은 산업으로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스마트 제조 같은 네. 게 그거예요. 스마트 제조 산업 그 자체로 충분히 사이즈가 되고, 만일 스마트 제조 수준이 중국이 뭐 세계 1위, 2위 수준으로 올라온다면, 그러면 중국의 전통 제조 업체들의 수준이 쫙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 정책을 신흥 몇 가지, 뭐 정책 문건에 따라서 뭐 6가지, 4가지, 9가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 신흥 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육성을 하고, 그러면 그 육성되고 발전하는 신흥 산업이 주변 산업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서 전통 산업이 혁신적으로 뒤바뀌게 하고, 네.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근데 그게 말처럼 되느냐? 안 되겠지. 그럼 가장 유력한 수단은 과학기술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련다. 과학기술에 올인하련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전기차 같은 거 같아요. 주변 산업에 대한 기존 산업, 전통 산업에 대한 파급력 같은 것도, 물론 전기차 시장을 뭐 비아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뭐 후발주자지만 뭐 지금 시장 점유율이 무섭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중국의 전기자동차 산업은 네. 큰 에너지 전략 차원과 연계되는 네. 큰 가치 사슬 중에 하나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신흥 산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석유 원료 네. 차량에서 완전히 뒤바꾼 것이기도 하거니와 완전히 참신하죠.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한 결과 지금 세계에서 1등, 2등 가는 1등은 못하겠지만 2등, 3등을 지금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눈에서 볼 때는 이것은 확실히 신흥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이 그랬잖아요. 너희 너무 과잉 생산이야. 네. 그래서 뭐 니들 그 과잉 생산하는 거 그 제재 할 거야.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제재하는 대상이 이런 전기 자동차란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뭐 철강, 알루미늄, 방지, 화공, 자기들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과잉 생산 산업이 쫙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도 다 아는 거예요. 이미 중국도 우리가 과잉 생산을 해서 문제야라고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놓은 거는 네. 뭐 가만 놔둬도 저건 어떻게 되겠구나 싶으니까 놔두고, 그런데 중국이 이제 그 전략적으로 밀어보려고 하는 거, 요거 안 돼라고 그거를 이제 과잉 생산이라고 네. 이름 붙여서 또 제재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 생산력으로의 산업 전환 뭐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떤 게 관건이 될까요? 그게 사실은 중국 내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품질 생산력, 질적 생산력으로 가기 위해서 신흥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과학기술 혁신. 그런데 혁신은 자유로운 발상이 전제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사회 체계와 그 정치 체계는 네.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풍토에서 자유로운 발상을 해가지고 그런 그 획기적인 과학기술 혁신이 나올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들을 보이고 있죠. 네. 그럼 중국 지도부의 입장은 뭐냐? 그래, 그런 면이 없는 거 아니지.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선택의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과거식의 양적 성장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근데 마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중국 사회에서 예. 그런 혁신이 물론 어떤 면에서는 가능하겠죠. 중국의 기업들이 지금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요. 분명하게.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중국 내에서도 네. 지금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많은 회의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아까 드린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번 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자꾸 공산당 내부에서 이런 노선 갈등이 있는 것 같고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발표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정책이 빨리빨리 이렇게 발표가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또 시진핑 리스크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시진핑 리스크지. 그러면 이 길을 시진핑 혼자 결정해서 여기까지 온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국내 시선을 보면 중국을 일당 독재 체계가 현실인데 이것을 1인 독재 체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확실히 일당 전제 국가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헌법에. 그런데 공산당이 한다. 예, 그런데 일 1인 전제 체계는 아니거든요. 1인 독재 체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집단 지도 체제를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시진핑 지도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과거 우리나라 그 권위주의 정권의 그 권력자만큼 강한가? 또는 그들보다도 강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훨씬 약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를 많이 보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그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물론 이제 이 20차에 와서는 지도부에 와서는 시진핑 일파가 그 모든 지도부를 차지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럼 바로 그 직전까지는 공청단파와 합작을 해서 경영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정책을 경제 정책, 산업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해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건 공청단파죠. 바로 엘리트 관료 그룹이 그걸 해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 시진핑 파벌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 권력 행사 방식이 싱크탱크에 자기가 박사학위 따가지고 들어가서 하나하나 토론하고 논쟁해가지고 데이터 분석해서 보여줘가면서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정통 전문 관료, 테크노크рат들은 공청단 파벌들이 분석하고 제안하고 그것을 밀어주는 역할을 시진핑 그룹이 했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했구나. 네가 잘못해서 그랬잖아. 여기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되잖아. 이건 좀 지나치게 몰고 가는 것이고요. 실제 현실과 좀 그 거리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덩샤오핑 이후에 개혁 개방 이후에 예. 일당 독재야 뭐 중국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 이제 저 정치 시스템이 그러니까 네네. 1인 리더십은 시진핑 집권 이후에 2012년 이후에 아주 강화된 걸로 느끼는데 네. 꼭 그렇지는 않다.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 1인 지도 체제 또는 1인 과거에는 지도 늘 라이벌도 있었던 것 같고 후계자 구도도 있었던 것 같고. 이거를 네. 그러니까 중국의 그 권력층 내에서 파벌과 권력 투쟁을 해서 시진핑 주석이 다 물리치고 이겨서 그래서 시진핑이 또 3년 인도하고 지금 거의 독재를 하는구나라고 보는 시각이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진핑 주석이 명분 없이는 덩샤오핑이 그 마오쩌둥의 폐해를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언을 하고 설계를 한 네. 집단 지도 체계를 아무 명분 없이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공산당 내부에서 열띤 노선 투쟁과 그 협상을 통해서 진행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가장 큰 동력을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 목표, 그리고 그 100년 목표의 현실적인 지표인 조국 통일로 보는 겁니다. 조국 통일 과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쟁을 불사하지 않을 수 없고, 전쟁을 불사하지 않을 수 없다면, 아니 전쟁을 하는 놈이 뭐 회의를 하나 해가면서 서로 조율해서 네. 이거 뭐 모든 사람이 합의할 때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냐? 그렇게 못한다. 여기에 대한 그 근본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1인 체계 또는 유사 1인 체계로 전환한다는 중국 공산당 내에 어떤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 선출에 있어서 공청단파가 싹 물러나는, 두들겨 맞아서 뭐 권력 투쟁에서 막 피바람이 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서운하지만 좋다. 뭐 지금 상황이 그렇고 네 명분이 그렇고 그 명분에 내가 대항하기가 어렵다면 막 이렇게 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권력 구조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10여 년 전만 해도 중국이 G2가 되고 한 2050년 골드만삭스만 해도 뭐 수년 안에 예. 미국 경제를 따라잡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은 지금 거의 자취를 감췄고, 네. 시진핑 리더십이라고 그냥 통칭할까요? 그 리더십이 네. 보여준 것만 보면 네.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반간첩법이라든지 뭐 얼마든지 청년 실업률 문제되니까 그 발표 안 해버린다든지, 예. 물론 저희는 이 서구 진영의 예. 분석만 주로 보니까 그렇지만 이 리더십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중국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살펴본다면, 지금 지적하시는 그 부동산이라든가 무슨 그 수출이라든가 뭐 미국과의 갈등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원인 측면에 갖다 놓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결과입니다. 증상이고 결과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소위 양적 경제 생산 체계를 계속해 오고 있는 이상에는 언젠가는 맞부딪혀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같은 거대한 국가가 전 세계의 자원을 빨아들이면서 생산을 해내면 네. 네. 어느 시점에 와서는 더 이상 내수로도 수출로도 흡수될 수가 없는 그럼요. 그런 네. 한계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증상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 적응해서 대비를 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순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증요법적인 치료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그 부채가 쌓여가면 저쪽 쌈짓돈을 이쪽으로 끌어다내서 메우고, 뭐 수출이 안 되면 돌려서 뭐 내수를 키워보고.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처치를 한 게 아니라 대증요법을 해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찌어찌 넘어가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오면서 3년간 전 국가를 산업 체계를 세우다시피를 하니 그동안 쌓여있던 모순이 그 데미지가 한꺼번에 표출이 되고,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무역 제재와 기술 제재를 하니 다 상처가 다 고름이 다 터져 나오는 거죠. 네. 그 결과 부동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지금 6억 동이 있다고요. 그럼 그 6억 동이 뭐 팬데믹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6억 동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팬데믹이 생겼기 때문에 6억 동을 팔지 못하게 된 겁니까? 아니죠. 그 전에 계속 지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양적 생산의 결과죠. 결과일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그 모순은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중국 공산당이 소위 시스템성 금융 위기, 그러니까 금융의 시스템성 위기를 방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거거든요. 부동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네. 너무나 뻔히 보이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또 사업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부동산이 지금 엉망인데 뭐 경기진자책 내놔, 부동산 가격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부동산의 성장률을 또 얼마나 쉽게 올립니까? 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그건
지금 문제가 쌓여서 지금 골마서 터져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따 대고 자꾸 소금 뿌리라고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은 답답한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어떤 근본적인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신질 생산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에서 시진핑 주석의 서구 사회가 보는 불안한 리더십 예. 이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네. 박사님 보시기엔 그거 어떻습니까? 실현 가능성, 뭐 걸림돌, 뭐가 좀 관건이 될까요? 아, 근본적인 체질을 변화해서 진짜 새로운 정말 질 위주의 경제 체제로 바뀌려면 저는 솔직히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겪은 중국은 자유로운 발상을 이 제약된 사회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네. 정치적으로는. 근데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중국은 정말 어떤 종류의 생각도 허용이 되고 논의가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발휘될 때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단언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하나 실제 겪은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제가 그 중국의 TCL이라는 전자업체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업체가 프랑스의 탐슨이라는 그 유럽의 상당히 큰 가전업체죠. 여기에 그 텔레비전 부문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탐슨은 그 전에 미국의 RCA를 인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대로 경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이제 그 컨설팅 펌들이 와서 우리한테 컨설팅을 받으시면 뭐 묘수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맥킨지가 와서 우리가 뭐 세계에서 알아주는 컨설팅 펌인데 네. 우리가 뭐 묘수를 알려드릴 테니까 돈만 내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TCL에서 어떻게 오퍼를 했냐면 그래? 니들이 그렇게 경영을 잘해?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니들이 경영해. 니들이 경영을 해서 흑자가 나면 니들이 얘기한 금액 다 가져가. 더 줄게. 적자가 나면 니들이 메꿔. 경영을 컨설팅 그룹에 맡겨버리자. 그렇죠. 네. 책임질 수 있는 얘기, 너 정말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때 컨설팅 펌이 할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농담을,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컨설팅 펌이 책임질 수 있는 컨설팅을 정말 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옳을 수도 있죠. 맥킨지 차이나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네. 우리가 경영해 드릴게 그럼. 그까짓 거 뭐 우리가 흑자 만들어서 우리 예상했던 돈보다 훨씬 더 벌게 생겼다 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맥킨지 본사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회장님이 날라오셔가지고 그 맥킨지 차이나에 있는 그 중국 엘리트들을 참아라. 니들 왜 이러니? 누구 망하는 거 볼 일 있니? 이렇게 해서 말렸어요. 비록 그 일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런 정도의 사고의 자유도가 있는 곳이라 이거죠, 이 중국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다. 그러니까 정치성만 없다면 네. 그 어떤 발상도 허용이 되는 것이 또 중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지금 중국 지도부가 새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질적 생산력, 혁신, 성공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언을 못 하겠어요. 네. 가능성도 보이고 너무나 불안한 요소도 많이 보여서 함부로 실패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단언을 잘 못 하겠습니다. 네. 삼중전에 이외에 나온 신질 생산력 여쭤봤었는데 좀 미시적인 질문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 그 전에 말씀 나온 김에 그럼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답니까? 다 지어놓은 아파트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망할 놈은 망해야 되고 실제 몇 개 넘어뜨렸고요. 몇 개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뭐 한 해에 한 300개 정도 부동산 기업들이 네. 저희는 이제 큰 기업만 뉴스를 그렇죠. 네. 뉴스에 올라오는 거는 이제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네. 데만 올라오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너무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미 금융 시스템으로 그 영향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업체들이 망해서 도산에서 자빠지는 거는 사실 어떤 의미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금융이 물려 있잖아요. 네.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의 도산이 이어지는 거는 그거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거죠. 국가 전체 경제의 신인도와도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유화책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뭐 화끈하게 좀 내면 될 텐데 뭐 찔끔찔끔 뭐 요거 조금 내놨다 저거 조금 내놨다 이러냐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거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질적 생산력으로 가는 산업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동산은. 그래서 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라는 이 정책이 과거에 유사한 정책, 뭐 예를 들어서 고품질 발전 정책이라는 등 뭐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질적 생산력 쪽으로 갈 수 없는 산업, 네. 기업은 버리겠다는 겁니다. 망하라는 겁니다. 네. 이미 금년 그 상반기에 중국의 철강 회사가 40개 이상 도산했습니다. 뭐 말이 쉬워서 도산이지 철강 회사가 그게 보통 일입니까?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 중국에서는 국영기업이 많고 그런 국유기업이 철강을 만들면 다 또 정부가 보조금 줘가지고 다 그 가격 경쟁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나 현실 보십시오. 수십 개의 철강 회사가 지금 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산시키겠다는 겁니다. 망하게 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망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저쪽으로 반강제로라도 새로운 질적 생산 체계로 가야 된다. 안 가면 우리 망한다. 이런 그 위기의식이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정말 이건 선진국도 할 수 없는 거대한 경제의 체질 변화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뭐 네. 부분적인 성공과 부분적인 실패가 단기적으로는 예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한국 그리고 한국 기업에도 그 영향이 올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그걸 하기 위한 가장 큰 수단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중국이 앞으로 과학기술 혁신에 올인할 것 같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국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 분야가 몇 개나 됩니까? 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었다면 이제 중국이 거기에 거국 체계로 올빵을 해서 돈과 사람과 정부의 지원과 인력을 넣어서 개발을 쫓아올 겁니다. 중국 기업들이 유리한 게 하나 있잖아요. 지정학적으로나 시대 흐름이 미국과의 또 이게 이제 우리나 뭐 일본과의 이렇게 디커플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거대한 내수를 갖고 있잖아요. 중국 기업들은 뭐 해서 혁신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자기들 땅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아주 우리와는 다른 그 우위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뭔가 하나를 뭐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면 팔 수 있는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반도체 관련된 무슨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보죠. 그럼 삼성에 가서 팔기도 힘들지만 삼성이 사주면 일단 SK에 가는 게 굉장히 껄끄럽게 돼요. 네. 열심히 노력해서 SK 가는데 성공하면 2개 가는데 성공한 거고 사실상 끝이에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유사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그 중국의 그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주는 네. 미노라는 회사를 좀 방문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이 회사가 처음 이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시작한 거는 옛날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올 때 생산 라인을 설치해주는 한국 회사에 하청을 한 게 그 시작이었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 한번 그 하청하면 그걸로 끝이죠. 현대자동차님께서 저를 다음 공장에서 써주시기만 한다면 전 정말 원이 없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업의 다른 현실이에요. 대기업의 벤더가 되는 건 그러긴 아주 어렵죠. 예. 네. 그런데 현대자동차 외에 도요타가 들어오잖아요. 도요타가 또 하청 기업을 써야 되는데 너 현대 거 해봤어? 일로 와. 근데 이제 폭스바겐이 들어와. 그래? 현대자동차 도요타 해봤어? 일로 와. 중국은 그게 된다. 중국은 그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회사 상당수에 대한 그 경험을 가지게 됐고 네. 수십 개를 해 놓으니 중국에 있는 수백 개의 자동차 회사가 우리 회사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없던 기술도 생기는 겁니다. 하다 보면 왜 이렇게 하지? 이거 이렇게 좀 하면은 바꿀 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해가면서 기술이 개선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죠.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기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플레이그라운드가 워낙에 크니까 네네. 시장이 크니까 정말 그런 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경험의 누적도 네. 우리보다 같은 기간 내에 훨씬 더 많이 한다. 네. 따라서 기술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 개연성은 중국이 높다라는 거죠. 네. 다시 현실 경제로 돌아와서 예. 근데 뭐 소비 침체는 어떻습니까? 소비 요즘 침체 어쩌면 뭐 중국 경제하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부동산 문제, 지방 재정 문제, 지방 정부 재정 문제인데 근 몇 달 동안은 소비 침체와 소비 침체 당연히 일자리하고 연결되니까요. 청년층 일자리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제가 중국 생활을 뭐 이래저래 뭐 출장 다니던 것까지 합치면 한 30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네. 침체되어 있는 건 처음 봅니다. 아주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뭐 실업, 그러니까 직업의 안정성도 그렇고 회사들의 생존성도 그렇고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그렇고 정부도 돈을 못 쓰죠. 정부가 돈을 못 쓰니까 기업에 주던 보조금이나 지원 정책도 못 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이 가져오는 부가가치가 이제 상당히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은 수출을 해도 별 재미가 없고 내수를 하려니 내수가 침체돼 있고 그러니 새로운 사업을 벌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다들 지금 소위 대차대조표 경제라고 부르죠. 미국 뭐 일본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기업이든 가구든 돈이 생기면 빚이나 갚는 지금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에는 현금 재고, 현금 시세가 점점 올라가는데 돈을 빌려가서 이자를 주는 놈은 점점 없어지는. 그래서 은행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네. 게다가 부동산 회사들이 뻥뻥 자빠지면서 거기에 물려 있는 그 금융들이 데미지가 돼서 지금 닥쳐오는. 그러니까 은행들도 다 몸을 사리는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죠. 하나씩 여쭤볼게요. 예. 재정 집행은 재정 확대는 왜 어렵답니까? 재정 확대 어려운 이유가 이제 재정 적자 때문하고 하나는 인플레 때문일 텐데 인플레 걱정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디플레 걱정이죠, 그죠? 재정 적자가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재정 적자도 심각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도 돈을 풀어라 하니까 큰 돈을 풀겠다고 이제 내놨죠. 네, 네. 그래서 뭐 4조 위안인가요? 그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걸 지방 정부들한테 쫙 뿌려주겠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최근에도 있고 1조 위안인가 또 어디 뭐 발표가 있었던 그게 것 그 같아요. 첫 번째죠. 4조 위안의 첫 네. 번째로 했고 네. 예, 그걸 지금 10월에 예정돼 있는 것들도 지금 여차하면 땡겨서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과를 보겠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회의적이고요. 왜 그렇죠? 지금까지 각 성에서 돈을 풀어본 결과 실제로 그 돈이 시장에서 돌지를 않는 거예요. 네. 돈을 집어넣으면 그 돈을 어떻게 풀겠어요? 가구나 기업에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풀잖아요. 그럼 기업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일단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부채부터 갚는 거예요. 지금 투자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뿌려도 이게 돌지를 않고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우처식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우치를 발급하는데
이걸 그냥 현금권처럼 상품권으로 주지 말고 사는 물건의 20%만 뭐 20%가 됐든 15%가 됐든 제가 읽은 그 건의에서는 20%였어요. 20%만 이 바우처를 쓸 수 있게 하자. 그래서 한 1조 위안, 몇 조 위안 풀어라. 네. 그래서 상하이 정부에서 그 20% 혜택을 얻으려면 뭘 사거나 돈을 써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500원짜리를 사면 100원은 바우처로 지불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돈을 안 레버리지가 쓰면 일어나는 거죠. 그 혜택을 네. 못 받는 거군요. 네. 그게 왜 4배가 되느냐면 상하이에서 한번 그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바우처를 그런 식으로 1조를 풀면 대체적으로 부대적인 소비 증가 효과가 4배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살려서 5분의 1, 네. 5분의 1은 바우처로 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 5분의 1 쓰자고 5분의 4만큼 돈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1조 위안을 바우처로 뿌리면 사실은 5조 위안의 소비가 일어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 숨통좀 트게 해주면서 후려팰 건 후려패고 졸라맬 건 졸라매라. 네. 이런 건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 뭐 이제 정부의 소비성 지출 여러 가지 안이 있고 우리도 지금 1인당 25만 원 안이 논란이고 일본도 수십 년 동안 뭐 가구나 개인에게 직접 돈을 지어준 적도 있고 일본도 소비 부진 때문에 뭐 수십 년을 앓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지금 그 고리로 빠져드는 것 같거든요. 소비가 안 일어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돈 지어줘도 투자로 안 가고 은행에 돈이 쌓이는 근데 쓰는 거에 20%는 정부가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그게 네. 여태까지 돈을 풀어보니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이걸 타개할 수 있냐를 고민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제 짧은 지식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굉장히 불경기 국가, 일본 같은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중국은 일단 올해도 5% 성장하고요. 뭐 이거 다 믿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경상수지는 뭐 물건 팔아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흑자를 남기고 그 달러가 곳간에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근데 이 나라가 왜 이게 경기 침체가 오죠? 이게 제가 경제학을 몰라서 그런가요? 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 말씀은 다 맞는데 그러니까 합계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러를 많이 벌었죠. 중국의 외환 보유고를 보면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달러를 벌면 중국 안으로 안 가져와요. 다 바깥에 파킹해 놓고 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벌려서 국내로 그만한 국내 화폐로 전환이 돼야 국내 시장에 그 돈이 공급이 되는데 수출해서 번 달러는 해외에 파킹돼 있는 거예요.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다시 국내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국내에 어떤 효과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거시적인 합계 숫자만 놓고 보면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수출을 많이 한다. 그게 우리 동네에서 지금 만두 비접하는 아줌마가 수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중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 중에 일부 기업이 수출에 성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아디. 그러면 수출하고 있는 기업을 봤더니 돈 버는 놈과 사실상 돈을 못 버는 놈 둘로 나뉘더라 이거죠. 돈 못 버는 놈을 보니까 이게 바로 양적 생산하고 있는 애들이고 돈을 버는 놈을 보니 이게 질적 생산을 하고 있는 애들이더라. 근데 이 친구들은 뭐 환율만 조금 바뀌어도 적자로 바뀌고 팔기는 수출을 해서 파는데 국내에 기여하는 바가 없더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출은 아무리 많아도 지금 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못 되는 겁니다.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 이야기할 때 늘 나오는 게 이제 일본이 엔화 가치 떨어뜨려서 엔저로 수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엔화가 결국은 유출되면서 기업들은 계속 달러를 벌어오는데 그 부가 국민들에게 퍼지지 않는
부가 퍼지지 않으니까 주머니가 얇거나 예.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이 특이한 그 저축을 많이 하는 그것도 이제 예. 노후를 준비하는 이것도 있지만요. 네. 그것이 결국 30년의 소비 부진, 소비 예. 침체로 이어져서 지금 겨우 그걸 탈출하네 만에 예.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이 고리대로 중국도 혹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장기 침체, 일본식 예. 장기 침체, 소비 부진으로 인한 장기 침체로 갈 수 예. 있다.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야 뭐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 정권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자민당 정권은 상당히 친기업적이죠.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입니다. 지금 그 중국의 그 이 실업자들이나 농민들이나 집 없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소위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 네. 다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 다시 말해서 공산당이 성립하는 근거가 되는 민중이잖아요. 그래 공산당이 가난한 사람들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을 저버리고 예? 기업가, 자본가, 지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중국의 그 이념적으로 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잘 소개가 안 돼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중국 정책 뉴스는 대부분 돈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 주식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돈 없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공장 가서 일하는 사람들과 관계된 중국 뉴스는 우리나라에 잘 안 들어와요. 네. 그러나 중국 안에서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 사람들에 대한 케어, 이들을 어떻게 지금의 상황에서 끄집어내서 보다 나은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를 중국 공산당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정권의 성립 근거가 소위 무산계급에 있는 이상 일본식의 그런 경제 정책이 진행이 되고 그런 빈부격차를 지금보다도 더 벌리는 그런 정책은 이어지지 않을 걸로 봅니다. 기업 우선 중심의 정책보다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정부가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 우선 중심이라고 말하는 좀 어폐가 있죠. 수출 중심으로 흔히 표현하는. 네. 그러니까 수출도 소위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있는 네. 기여를 하는 수출을 하겠다. 경제 민주화나 사회 민주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경제 성장 예,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 예, 그렇게 된 나라가 예.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싱가포르 정도 민주화 없이 예. 어떤 독재 리더십으로 성장하는 나라는 싱가포르는 매우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에 인구 500만에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 이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또 적지 않은 수의 학자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민주화 없이 경제 성장 네. 이런 논리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것 같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네. 적어도 중국 공산당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봐라 우리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계로 여기까지 이끌어 왔노라. 우리가 그동안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공유제 네. 경제 시스템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형식으로 바꾸면서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를 함께 도입해서 공유제와 사유제가 병진하는 다음 세대 인류의 앞니를 열어줄 그럴 새 비전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노라. 네. 이게 지금 중국 공산당의 주장이고 그래서 세계 인류 번영에 우리가 이바지할 거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우리를 따르도록 해라. 지금 이런 논리를 피고 있죠. 그 멘트가 예. 10년 전이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네. 지난 10년 동안 많이 퇴색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진핑 아저씨가 골치가 매우 아프겠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네. 여러 도전을 받고 있다는 소문도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네. 우리가 저긴 독재라서 안 돼 이랬다가 또 시진핑 1인 체계가 흔들린다고 얘기를 하면은 정권이 불안해서 저기는 좀 문제가 있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어차피 결론은
너희는 안 돼. 뭐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는 원인과 결과가 바뀐 것이다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한 반감이 지금 뭐 우리 전 국민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중국 싫어하잖아요. 다 좋은데 일단 있는 팩트는 그대로 우리가 좀 잘 정확하게 보고 네. 평가하고 그리고 어떤 그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그 거대한 국부를 예. 저 가난한 예. 정말 중국은 도시와 예. 이 지방 시골과의 격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네. 또는 이게 복지 문제, 네. 노후 문제 네. 이런 대로 잘 중국 공산당이 명색이 사회주의 한다면서 이거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도나 네. 정책의 프라이어리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근데 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네. 돈이 없어서 그래요. 방향성은 유지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 실제로 제도나 정책의 프라이어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게. 네. 그런데 사회 보장을 하려면 거기 상하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지방 정부에 있어야 되는데 네. 지방 정부는 지금 은행 계좌에 현금이 쌓여 있기는커녕 지금 부채가 한참 쌓여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파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힘든 거죠. 그래서 없는 돈에 지금 참혹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있는 거고 이게 여기 한국에서 보는 그 시선과는 달리 그걸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시진핑 주석인 거예요. 중국 인민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은 시진핑 주석은 그걸 굉장히 하려고 하고 공동부유하려고 하고 탈빈, 빈곤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고 돈원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데 네. 자식들이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뭐 이게 일반적인 정서죠. 매우 다른 시각입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예. 사실 이건 뭐 계량적으로 누구 말이 맞다고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의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장기 부진에 빠졌다는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시진핑 리스크인데 네. 박사님 보시기엔 그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다. 여차여차 하니까 결국 시진핑이 잘못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아니요. 제가 시진핑이 그래서 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인데 아닙니다. 네. 시진핑 리스크로 퉁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네. 이 문제들이 다 시진핑이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진핑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면 기대할 수 있겠네로 되잖아요. 네. 제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진핑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도 이 시스템과 이 정책이 확 바뀔 가능성은 적고, 네. 그래서 이 리스크가 됐던 어떤 그 성과가 됐던 급변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은 없을 것이다. 예. 네.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신질 생산력 이야기했습니다. 신질 생산력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실래요? 박사님이 보시기에 중국의 경제가 처한 위기, 네. 신질 생산력으로 돌파 가능할까? 네. 정리를 좀 해주시면요. 지금 중국 경제는 누가 뭐래도 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건 신질 생산력이라는 정책의 논리나 이론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네.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중국은 이쪽으로 돌진해 갈 걸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전문가시죠. 이철 박사님과 함께 중국이 3중전의 이후에 중국 정부가 내세운 신질 생산력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